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주식 투자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신성장 엔진을 찾아내고 알아야 돈이 됩니다. 신성장 엔진 속에 숨어있는 보석을 찾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적중시키는 능력. 네, 안녕하세요. 김용준입니다. 오늘도 이제 변함없이 이제 강의를 좀 진행할 거고요.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다 끝났죠. 바이오까지 끝나가지고 저희가 이제 4가지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5번째 주제인데요. 5번째 주제에서 오늘은 어떤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2014년도를 지내면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신기술이라던가, 정부의 어떤 신정책들,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되는 것들이 많은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좀 검토해보고, 그리고 이제 올해 좀, 얘기거리가 좀 될 만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충분히 검토가 될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진행 순서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요, 신기술과 관련된 부분은 3주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에 관련된 부분은 3주차 정도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뒷부분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건 아니죠. 예전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좀 있었습니다. 유비쿼스라든가, 사물형 지능망,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 이제 이게 조금 더 발전된 개념에서, 사물 인터넷이라는, 얘기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기타 신기술로, 몇 가지의 내용들에 대해서 일단은 관련 업체들까지 얘기를 전반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는 얘기를 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체 사물 인터넷에 대한 내용은 뭐고, 그리고 뭐를 알아야 되고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정리들을 좀 시작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게 다 사물 인터넷 관련 종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어떠한 종목도 사물 인터넷 관련 종목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좀 상당히 개념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들인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어떤 처음에 이제 갑자기 나타난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늘 살아왔던 거에 접점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는 건 이게 과거에 이제 무슨 개념이 있었냐면, 유비쿼스라는 개념도 있을 거고요. 사물, 지능망, 이런 얘기들도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 조금 발전된 개념이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는 개념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연결고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물 인터넷은 우리 현재 실생활에 지금 접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어떤 얘기이고, 개념적인 부분은 뭔지, 그 부분을 좀 먼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기기들 간의 정보를 주고받는다. 기기 간의 정보를 주고받는다인데, 단순하게 이제 인터넷 환경에 연결만 됐다고 해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인터넷 환경에서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를 갖다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기끼리, 물건끼리, 지금 이제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라는 개념에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통신 환경이라는 게 접목이 됩니다. 통신 환경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중간에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끼리,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기끼리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다고요. 여기에 조금 더 개념을 정리를 하면요. 연결된 상태에서 데이터가
전송이 됐을 때 이걸 갖다가 가공하고 예측하고 지혜를 얻는 거다라는 개념인데요. 요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단어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의 실제 활용 사례를 이해하시면 조금 더 개념 정리가 좀 되실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하이패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차에다가 이제 하이패스를 거의 다 이제 장착을 하죠. 그럼 하이패스는 내가 그 하이패스의 그 기기를 통해서 정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이패스에 있는 정보를 갖다가 그 하이패스를 읽는 그 톨게이트의 그 단말기가 인식을 해가지고 결국 거기서 과금을 하는 그런 체계. 그러니까 기기끼리 서로 정보를 보고받고 거기서 그 통행료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해서 그만큼 차감해주고 다시 이쪽으로 정보를 전달해주는 이런 쪽.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지금 쉽게 그 접목되는 게 버스 정류장의 도착 알림판이라든지 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우리가 카드를 들고 다닐 때 뭐 버스에다가 대고 인식시키는 거 뭐 하여튼간 이런 어떤 기기와 기기 간에 서로의 인터넷 환경들이 연결된다는 거죠. 근데 그 버스 카드는 조금 개념이 다른 거죠. 버스 카드는 어떤 통신 상태에서의 통신을 서로 주고받는 데이터라고 보다는 어떤 일정한 금액을 과금해서 나중에 과금을 하는 그런 체계이고, 이제 버스 정류장 도착판이라는 것은 도착판에 있는 기기가 인식을 하고 저기서 정보를 보내줘갖고 얘가 인식을 해서 위치를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와 조금 다른 개념이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현재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예는 이런 예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게 사실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냐면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저번에 이제 말씀드린 사례에서 US케어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었죠. 그럼 US케어가 그때 어떤 개념이었냐면 어떤 통신 환경 속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혈당 측정기니 뭐니 하는 어떤 그 헬스케어 장비들이 쭉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이 어떤 단말기를 통해서 저쪽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이쪽으로 해주면 여기서 이제 인식을 해서 다시 되돌려주고 여기서 분석을 해서 어떤 치료로 활용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기와 기기 간에 서로 연결을 하는 과정이니까 이것도 역시 사물 인터넷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이 될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아까 유비쿼터 그 얘기를 한 부분에서 이제 홈 네트워크라는 얘기를 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핸드폰 하나 가지고 집에 밖에서 안에 있는 가전제품을 전체적으로 조종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물 인터넷의 진행 과정들로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물 인터넷은 지금 이제 초기 단계이지만 사실은 우리 실생활에 지금 많이 녹아있는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활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것들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구조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정리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들고 다닌다던가 PC를 통해서 인터넷 환경 속에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정보량들이 쏟아지는데 이거는 그 개인 PC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는 것은 이것은 개인이 정보를 받아내는 거죠. 개인이 내가 그 PC를 통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정보를 받고요. 이게 내가 필요한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마트 기기를 활용을 해서 내 몸의 상태를 진단을 해서 다시 저쪽 기기로 뿌려지는 것은 사물 인터넷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존 PC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개인이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물 인터넷은 지금 분명히 설명드린 것처럼 기기 간의 통신 환경을 이용한다. 기기 간의 통신 환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고요. 활용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사물 인터넷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요. 이거를 국가 성장 산업으로 지금 키우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물 인터넷을 활용하기 위해선 상업화라는 얘기를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어떠한 부분들이라도 상업화가 전제가 안 됐을 때는 막연한 어떤 앞으로 좋아질 거야만 갖고는 안 되죠. 앞으로 좋아질 것만 갖고는 안 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뭔가 매출을 일으키고 그것들을 통해서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림들이 뭐가 있냐. 그걸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응용되면은 모든 산업의 기초 산업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어떤 단계로 가야 되냐. 우선은 기기라는 얘기를 하죠. 예, 스마트 기기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스마트 기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기가 다 보급돼야 되죠. 기기가 다 보급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웬만한 개인 휴대용 장비들은 보급이 거의 끝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기기가 추가적으로 보급돼야 되는 거는 내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과 포함해서 각각의 전자제품들 아니면 기타 정보를 교환해야 될 제품들의 스마트 기능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호 간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기기가 완성돼야 되는데 지금 한쪽은 된 것 같아요. 개인이 휴대하는 쪽에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기기 보급이 끝난 걸로 일단 보여지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든 전자제품이나 기타 등등이 이 스마트화되는 이런 작업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될 거다. 이래서 이러한 것들이 확인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뭐 빅데이터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활용 범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통신 환경이 따라가야 됩니다. 통신 환경이 따라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처럼 지금 통신 환경이 빠른 속도로 발전된 나라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3G에서 얼마 전에 4G, 그러니까 뭐 LTE 환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5세대 통신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결국 처리 속도죠. 처리 속도가 지금 LTE보다 한 1000배 정도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5세대 통신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 역시도 앞으로 사물 인터넷을 가는 과정에서 뭐 따라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IP, V4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이게 결국 이게 뭐냐면 결국은 처리 속도라는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인터넷 환경들이 계속적으로 발달돼 가면서 사물 인터넷의 네트워크 환경들을 좋은 환경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이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처리해 줄 수 있는 뭐 플랫폼 작업들이 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축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사물 인터넷의 어떤 방향들이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는 환경이 하루아침에 느닷없이 모든 게 다 만들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지금 서서히 하나씩 우리 주변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물 인터넷 실제 활용 사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진행을 못했어요. 진행을 못했고 조금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고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와 통신 환경이 바로 접목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전에 현대차하고 삼성전자에서 서로 간에 자동차 안에다가 스마트 디바이스를 안으로 삽입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어떤 상태들을 바로바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바로바로 체크를 해서 어디가 고장났다 그러면 굳이 정비소에 가서 이 차가 어디가 고장났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다시 뜯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다 인식을 해주는 거죠. 얘가 인식을 해서 이미 어떤 정비소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사전에 해주면은 그 정비소에 이미 자료를 쏴줘 버리는 거죠. 자료를 쏴줘 버리면 뭐 얘기할 것도 없이 자동차가 바로 들어가는 순간에 정비소에서는 그 부분을 바로 열어가지고 이 부분을 바로 수리를 해버리는 이런 형태들.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스마트 환경에서 서로 간의 기기 간의 정보가 교류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차례대로 처리를 하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차 위치 확인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주차 위치에다가 통신을 쏴버리면은 그 자리가 비어 있는지, 그럼 어떤 자리가 비어 있는지, 뭐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과 관련해서 그러면 결국은 스마트폰과 자동차가 연결되는 이러한 통신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기 또는 칩 뭐 이런 것들이 존재가 한다면 이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이고요. 뭐 이렇게 이 정도는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차에서 지금 이제 일부 반도체 관련 칩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좀 많이 했었고요. 뭐 거기에 관련된 투자들도 좀 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사물 인터넷으로 실질적으로 상업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들에서 첫 번째 활용 사례는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래에는 이러한 마트 환경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는 거죠. 일단은 마트 안에서는 재고에 대한 모든 것들을 데이터 시켜가지고 이제 어떤 인식을 하는 거죠. 통신 환경 속에서.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는 이 카트기가 뭐를 갖고 있냐면
이제 여러 가지 센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객이 구매하려고 하는 모든 정보들을 앱으로 깔아놓고 그리고 스마트 기기가 이 안에서 작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카트기가 연결이 돼서 필요한 물건을 뭐를 사겠다라고 한다면 마트 앞쪽에 물건 앞까지 갖다 주는 거죠. 갖다 줘버리면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바로 상품에 대한 어떤 홍보나 설명을 해주면 구매 의사 결정이 가능한 구조까지 해서 가능한 거고 뭐 여기다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가면은 뭐 어떤 개념이 있을 수 있냐면 여기다 이제 냉장고 하나를 좀 도입해 볼 수도 있겠죠. 냉장고 하나가 집에 있는데 냉장고에 보니까 뭐 이렇게 쭉 있었는데 뭐 하나가 빠졌어요. 뭐 계란이 빠졌다든지 뭐가 빠졌다든지 그러면 여기서 냉장고 표면에서 스마트 통신 환경에서 바로 연결을 해줘갖고 뭐가 없다라는 얘기를 표현을 해줄 거고요. 그러면 이게 바로 마트의 인터넷상으로 신청이 되고요. 그럼 인터넷에서 바로 접수를 해서 택배로 해가지고 바로 집에다 배달하는 이런 구조까지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지금 앞으로 사물 인터넷 환경 속에서는 여러 가지의 어떤 활용 사례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결국은 이제 모든 것들이 내가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어떤 이런 환경들이 적용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례 실질적인 어떤 모습들도 사물 인터넷으로 갈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를 좀 고민을 해야 되냐면, 그럼 이제 사물 인터넷이 가는 건 알겠다 이거죠. 사물 인터넷이 가는 건 알겠는데, 사물 인터넷이 가는 거에서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가는 건 아니죠.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개인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2G에서 3G로 넘어오는데도 굉장한 과정들이 있었고요. 3G에서도 4G까지 가는데도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 구축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4G 환경이 된 거죠. 그러면 앞으로 사물 인터넷이 가려면 뭐가 좀 기반이 좀 준비가 돼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아마 이 부분이 좀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애플의 아이폰에서 좀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제일 처음에는 이러한 과정들이 왜 나타났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얘들이 가겠다는 방향들이 어느 정도 좀 보였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왜 얘네들이 이런 작업들을 하고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도입된 게 이제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은 2012년도에 느닷없이 애플에서 뭔 행동을 했냐면 여기 이제 카메라 렌즈 쪽이죠. 카메라 렌즈 쪽에다가 2012년도에 보통 이제 이거를 갖다 이제 글라스를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다 갑자기 사파이어라는 것을 채택을 해버립니다. 2012년도에 사파이어를 갑자기 채택하는데 사실은 사파이어하고 유리하고 가격 면에서 거의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처음에 이제 사파이어 채택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사파이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강화유리 대비 가격 대비보는 몇 배 비싼 그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여기다 카메라 렌즈 쪽에다 커버 렌즈 쪽으로 사파이어를 채택했을 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2012년도에 갑자기 카메라 렌즈 쪽에다가 커버 렌즈를 씌워버렸는데 왜 그랬을까? 사실 국내에서는 아직 지금 채택한 데가 없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2012년도에 여기다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강도가 강한 쪽의 어떤 것을 사용을 해서 뭔가 부서지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막연한 추측을 해버린 거죠. 근데 2013년도 되니까 또 아이폰에서 뭔 거를 채택했냐면 결국 이제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여기다가 홈버터에다가 사파이어 글래스를 채택을 해버렸어요. 사실 앞부분에서 카메라 렌즈 쪽을 채택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기다가 지문인식 시스템에다가 사파이어 글라스까지 채택을 하면서 결국은 얘네들이 가려고 하는 방법이 뭔지를 대충 감을 잡은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전면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 최근에 사파이어를 만드는 업체를 투자를 하고 공격적으로 규모를 키우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사물 인터넷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감을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사물 인터넷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결국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완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완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 맞는데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가기 위해서는 사전적 작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충분한 어떤 그런 규모를 좀 키워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이제 그 애플에서 뭔 행동을 취했냐면 하드웨어 보강을 위해 가지고 사파이어 채택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도에 그 카메라 렌즈 쪽에 커버 렌즈 쪽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13년도에는 뭐를 사용을 했냐면 13년도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지문인식 쪽에 거기에 그 지문인식 쪽에 그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한 지문인식용 홈버터에다가 그 커버 렌즈를 사용하는 커버 글라스를 사용하는 이런 행태를 취하면서 이쪽에 대한 시장을 급격하게 키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비율 확대를 지금 서서히 진행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단순하게 이제 그 사파이어를 갖다가 지금 딴 데서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GATA라는 회사에다가 6억 불을 투자를 했습니다. 6억 불이라는 엄청난 돈을 선투자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네들 2015년도부터 돈 벌어서 조금씩 갚으려는 거죠. 근데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만들어내라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투자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예상치로는 아마 이 GATA에 지금 깔아놓은 것들이 뭐 장비 대수 기준으로 한 540대 정도, 앞으로 규모가 커지면 1000대까지 들어간다. 그럼 아마도 아이폰에 사용되는 그 전체적인 사파이어의 물량의 약 35% 정도는 얘네들 쪽에서 커버할 거다라고 지금 보는 건데, 자, 그러면 이러한 하드웨어적 기반을 지금 완성하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가기 위해서 또 한 가지의 어떤 행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를 보이고 있냐면 보안 이슈를 강화하기 위해서 아이비콘이라는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나라의 그 NFC, 그러니까 근거리 이동통신과 비슷한 개념인데 차이가 뭐냐면 아이비콘은 정확한 위치를 찍어서, 그러니까 몇 센치까지 정확한 위치를 찍어가지고 위치를 인식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거고요. NFC는 근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마트 같은 걸 예를 들어서 보면은 마트의 상품들이 막 이제 요걸 좀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이제 마트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 상품들이 쫙 진열될 거죠. 상품이 이제 여기에는 뭐 우유도 있고 뭐 여기에는 요구르트도 있고 여기에는 뭐 음료수도 있고 기타 등등 쭉 있습니다. 근데 NFC는 NFC는 요 근처에 있으면 우유 라인에 서 있는지 요구르트 라인에 서 있는지 음료수 라인에 서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아이비콘으로 찍으면 정확하게 우유 앞에 서 있는 걸 딱 찍어가지고 우유에 대한 상품 정보를 그대로 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구축돼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지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이미 애플 같은 데는 이러한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스마트폰에다가 아니면 스마트 기기에다가 하드웨어를 지금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철저하게 보강을 하고 있으면서 좀 돈은 좀 들어요. 돈은 좀 드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강을 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또 보안 이슈를 위해서, 보안 이슈 강화를 위해 가지고 아이비콘이라는 어떤 그 통신망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문인식을 사실은 우리보다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도입을 해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가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지문인식 방법이 있지만 생체 지문인식 쪽, 그러니까 사실은 뭐 생체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식 방법이 있겠지만은 가장 가까운 걸 갖다 생체 지문인식 쪽으로 해서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 대한 완성을 지금 해 나가고 있어요. 해 나가고 있어서 지금 이제 애플은 사실은 삼성전자나 이러한 어떤 스마트 기기를 파는 데보다 이런 환경들을 지금 먼저 구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은 애플은 뭐를 만든다고 그러냐면 애플은 문화를 만든다고 그럽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기기는 따라가는데 문화를 못 만들고 물건을 만든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기계를 아니면 장비를.
그래서 사실은 문화를 만들어서 이거를 갖다 치고 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부가가치 측면에서 높은 건데, 얘네들이 지금 딱 보니까 지금 사물 인터넷이라는 지금 문화를 지금 형성시키려고 하는 부분에서 먼저 지금 이러한 준비들을 지금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면서, 얘네들은 지금 현재 어떠한 일들을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냐면, 내구성 강화를 위한 하드웨어에 대한 강화를 지금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파이어에 대한 투자가 지금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얘네들이 지금 많이 지금 뭔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비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결제 등의 어떤 편리성을 지금 준비하는데 거의 이 시스템도 지금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네들이 승인에 대해서는 결제 마무리는 결국 승인이죠. 승인은 생체 지문 인식과 터치 아이디라는 걸 가지고서 이 모든 지금 환경들을 거의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투자 및 활발한 지금 준비들이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애플의 사물 인터넷 준비를 위한 하드웨어 강화 전략. 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파이어의 지금 사용 확대가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파이어 지금 사용이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사파이어 지금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데 2012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카메라 렌즈의 커버 렌즈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13년도에 지문 인식용 커버 렌즈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채택되고 있고요. 이것들에 대한 지금 비중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TAT라는 데에서 너네들 사파이어 관련해서 소재를 만들어내려고 그랬고 5.8억 불, 6억 불 정도면 사실 엄청난 돈이죠. 6억 불을 선투자를 해서 지금 15년부터 단계별 회수를 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왜 사파이어를 지금 채택을 해서 지금 가지고 가느냐?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럼 사파이어의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강한 경도를 갖고 있는 게 이제 사파이어 쪽이고요. 그리고 투과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빛 투과의 우수성이고요. 그리고 근적외선, 그리고 중적외선까지 투과가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세라믹 중에서 가장 열전도성이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반을 갖고 있으니까 하드웨어에 대한 경쟁력을 지금 강화를 시키는 거고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뭐냐면 강화유리라고 하는 건 미국 호닝사에서 만들었는데 유리에다가 화학적 처리를 해서 만들어낸 거고 이제 고릴라 글라스라고 보통 합니다. 고릴라 글라스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파손이 잘 돼요. 굉장히 강도가 강하다고 얘기하는데 고릴라 글라스가 보통 보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 때릴 때는 굉장히 강도가 강화됩니다. 근데 옆에서 칠 때는 금방 금이 간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설탕폰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그 스마트폰이 이 고릴라 글라스를 사용한 거죠. 근데 이 고릴라 글라스가 지내고 보니까 굉장히 파손이 많았고요. 그리고 수리비도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거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비용 절감도 얘네들이 목적에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투과율과 유전율이 높은 사파이어 채택 비율을 높이면서 다소 비용 부담은 커집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공급 확대를 하는 것은 결국은 가격을 좀 더 지불하고 그래도 좀 더 나은 환경의 어떤 그 스마트 기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이들의 목적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자, 사물 인터넷을 가려고 그러면 그 지문 인식 솔루션이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릴라 글라스 같은 경우는 스크래치가 많이 나는 거죠. 스크래치가 많이 나게 되면은 결국 인식에 오류가 생깁니다. 인식률이 저하가 생기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현재 존재하는 거에서 스크래치가 안 나고 그러는 부분들이 높은 게 이제 사파이어를 사용하는 거. 그래서 지문인식 솔루션을 가기 위해서는 결국 사파이어의 지금 채택 비율을 높이면서 하드웨어에 대한 강력한 기반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지금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아이비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이비콘은 이제 일종의 통신망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어떤 부분이냐면 요겁니다. 요게 이제 아이비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상점이라고 보시고요.
이 상점 앞부분에서 이 아이비콘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5cm에서 50m까지의 인식이 가능한 구조예요. 그러면 5cm에서부터 50m까지 인식이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지점, 예를 들어서 내가 딱딱딱 가서 정확한 지점에 딱 가버리면, 아니면은 상점에 들어올 때 이미 내가 구매 목록을 뭐뭐뭐뭐를 사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들어오면은 이미 이 안에서 그거에 대한 준비들이 되는 거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햄버거 가게를 들어간다 그러면 미리 그 주문을 해놓게 되면 이제 물론 전화를 해서 주문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아이비콘 환경에서는 모든 것들이 딱 돼서 딱 가갖고 핸드폰만 딱 내밀거나 기기만 내밀면 바로 그 자리에 승인이 떨어지는 이런 구조까지 만들어 놓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이 물건 앞에 딱 도착하게 되면 물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은 어떠한 장점이 있고 가격은 얼마고 뭐가 있고 쭉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가게 앞을 지나갈 때는 여기에 관련된 정보들을 홍보성으로 막 뿌려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아이비콘 환경에 적용이 되게 되면 스마트폰과 이 통신 환경이 연결되면서, 그러니까 이 가게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막대한 홍보비를, 지금 이제 우리 보통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 옷가게나 이런 데서 막 음악 틀어놓고 이제 광고를 막 해대는 거죠. 음악 틀어놓고 막 광고를 하고 그리고 시끄럽게 막 하는데, 사실은 그럴 필요 없이 그 앞에 지나가는 그 스마트 기기에다가 막 뿌려대면은 결국은 이거에 대한 모든 환경들을 지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들을 받아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아이비콘을 활용한 쇼핑에 대한 방법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뜨는 거죠.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이제 구두 앞에 가면 현재 구두 50% 세일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환경들을 빨리 결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사례를 통한다.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물 인터넷을 가는데 애플이 진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뭐로 시작을 했냐? 하드웨어 기반을 강화시키고 있고요. 지금 통신망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적용을 하는 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제 시스템까지 지금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사물 인터넷 강화를 위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 지금 완성 중입니다. 아이비콘은 저전력 블루투스 신호를 통해서 사용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감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충 감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감지. 이 정보를 활용해서 전자결제에 활용하도록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는 NFC 근거리 통신망과의 차이는 우리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의 결제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는 앞으로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얘네들이 이러한 준비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5cm에서 50m까지 아주 정확하게 잘라내기 때문에 정확한 구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들을 바로 뿌려줄 수 있다는 게 최대의 장점이고요. 근거리 구매 의사 결정하고는 철저하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고요. 결제 승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터치 아이디하고 지문인식 보강.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는 결국 이제 그 지문인식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이 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비용이 비싸더라도 사파이어 채택비율을 높여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을 해서 그 결제 시스템에 대한 안정화를 도모하고요. 통신망을 확보하고요. 하드웨어 기반을 강화시키는 이런 쪽의 전체적인 지금 아이폰의 지금 구조의 사물 인터넷 접근 방법을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젠가 벌어지는 사물 인터넷에 대한 막연한 상업 가치가 언제 도달할지 모른다라는 막연한 것보다는 아주 구체적인 지금 사례를 가지고 얘네들은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장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철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재 얘들은 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단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 기업은 세 가지 정도로 우선은 분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디바이스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 쪽으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는 이쪽에 관련된 디바이스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디바이스는 당연히 이제 그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하나의 축이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반도체 및 단말기 생산 업체로 볼 수 있고요. 뭐 SK 하이닉스 역시도 관련 반도체 쪽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하나의 디바이스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동부 하이텍 그리고 LG 이노텍. 사실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각종 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상당히 많이 만들어내는 회사고,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 쪽에서는 이러한 업체들이 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조금 들어갈 겁니다. 전체적인 틀을 제가 뭐를 결정드리냐면 디바이스 쪽을 하나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통신환경을 깔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신환경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게 뭐 SK텔레콤, 그리고 뭐 LG U+, 그리고 또 이제 그 뭐 다우기술. 뭐 요거는 이쪽에서 좀 다루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그 클라우드 쪽에서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부분도 있는데, 뭐 어쨌든 요렇게 한번 묶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 네트워크라는 거는 이제 그 별도로 사물 인터넷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나아지거나 조금 더 확대되는 개념은 아닐 거고요. 이제 현재 디바이스 환경에서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팔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다가 이제 앱에 대한 추가는 있을지라도 직접적으로 기계에 대한 변경은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게 이제 그 플랫폼 싸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플랫폼 관련 종목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기기에 추가되는 몇 가지 지금 아이폰의 지금 모델들이 좀 나오고 있죠. 아이폰이 아까 뭐를 간다고 말씀드렸냐면 첫 번째로는 하드웨어 기반을 강화시킨다. 두 번째로는 그 통신 환경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제 시스템에서 지문 인식 쪽에 대한 도입을 확대한다. 이런 쪽에서의 모델이 지금 직접적으로 상업화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도 아마 이 시스템을 따라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지금 최근에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가파르게 움직인 종목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종목들 한 번씩 이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모다정보통신입니다. 이제 이게 지금 그 종목들을 지금은 한번 쭉 훑어보는 개념에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다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그 개념이 뭐였냐면 M2M입니다. 사물지능형 통신에 대한 단말 플랫폼 내진 통신 모듈 개발. 그래서 M2M.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신환경 내지는 플랫폼, 단말 플랫폼에 관련된 쪽이기 때문에 수혜주는 맞습니다. 수혜주는 맞기 때문에 이만큼 좀 급등을 했던 거고.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당장 가시적인 어떤 직접적인 매출과 연결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러면서 천천히 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큼 상승했다가 이만큼 조정받았으면 지금 당장은 위쪽으로 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시간을 갖고 있다가 보면 또 한 번 올라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환경들이 조금 더 조성되면서 조금 더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패턴의 매매들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앞부분에서는 너무 기대치가 컸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급격하게 상승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선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아마도 직접적인 어떤 수혜나 핵심적인 종목들은 계속적인 주가의 레벨업 작업들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나왔던 종목 중에 기가레인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이제 사무 인터넷에 이제 직접적인 관련 종목이라고 보고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모다정보통신보다는 직접적인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RF 환경의 어떤 핵심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왔어요. 꽤 많이 올라왔는데 꾸준하게 좀 올라왔고 급등의 패턴은 아니고 단계별 상승의 패턴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 종목들의 뭐 핵심 종목들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지속적인 뭐 우상향 패턴들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고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직접적인 어떤 수혜 내용들이나 아니면 발주 내용들, 뭐 수주 내용들 아니면 직접적으로 매출과 연결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계속해서 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것들도 하나 이제 그 얘기가 좀 되겠죠. 한국전자 인증 같은 거. 이제 인증 아웃소싱 관련 쪽인데, 워낙 이제 이거와, 다른 쪽의 내용들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주가에 좀 반영되는 좀 시간들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 역시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는 인증 서비스 아웃소싱 및 인증 솔루션 사업을 관련한 사물 인터넷 관련 매출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다른 부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잠깐의 어떤 출렁임 이후에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이 정착이 되게 되면 앞으로는 주가의 움직임들이 좀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뭐 통신환경 쪽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LG U+가 뭐 이것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데 다른 통신 회사들은 워낙 이제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진 않는데 LG U+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될 수 있는 어떤 시가총액들이 좀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바닥권에서 지금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사실은 오늘 관련 종목들이 사물인터넷 관련 쪽에 몇 개의 종목들이 움직이긴 했습니다. 근데 장중에 이제 한 3, 4% 정도 올라왔는데 사실 오늘 통신주가 크게 올라올 수 있는 환경들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올라왔다는 것은 사물인터넷 관련 쪽에서 M2M 모듈 쪽 이거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으면서 오늘 관련해서 조금 동반 상승을 좀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사실 우리가 이제 LED 쪽 얘기할 때 일부 얘기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입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들이 좀 상당히 안정적이죠. 굉장히 주가가 좀 안정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LED 쪽 소재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애플의 커버 렌즈 쪽이나 아니면 사파이어 글라스 쪽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사물 인터넷에 대한 사파이어 채택 비율들이 좀 높아지는 거에 대한 관심들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제 아마도 얘네들이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얘네들이 이제 실적은 좋지 않아요. 실적은 좋지 않은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로 나타나고 실질적인 어떤 확대 효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도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뭐를 하고 있냐면 얘네들 사파이어 글라스 쪽에 대한 부분의 비중 확대는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지문인식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가장 매출 규모나 많은 쪽은 사실 슈프림합니다. 슈프림한데 아까 말씀드린 게 향후 사물 인터넷 쪽으로 가게 되면은 모바일 쪽 뭐 이런 쪽에 대한 지문 인식 방법이 많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관련된 솔루션 쪽이 좀 채택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아마 요번에 지금 확실하진 않은데 자꾸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이거는 확인돼야지 될 부분인데 크루셜텍에 대한 지문 인식 방법이 삼성 기기 쪽에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금 루머들이 좀 계속 돌고 있죠. 제가 이제 갤럭시 S5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사실 신기술이 많이 적용이 안 됐다라고 봤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괜찮게 됐던 것이 뭐냐면 지문인식 방법입니다. 근데 지문인식 쪽이고 생체 지문인식 쪽이죠. 근데 지금 슈프리마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루셜텍이 있습니다.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 우리가 이제 사무실이나 이런 데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지문 인식해갖고 들어가는 것들 대부분의 장비들이 사실은 이제 슈프리마에서 제공을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크루셜텍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지문 인식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매출 비중이 높지 않은데 만약에 지금 이게 스마트 기기 쪽으로 해서 삼성에 납품하게 된다면 요거는 조금 얘기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하드웨어 기반을 애플에서 강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하드웨어 기반의 강한 쪽은 결국은 사파이어 쪽의 채택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돼서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도
NFC 말고 애플과 같은 정확한 위치를 찍어서 갈 수 있는 어떤 통신 환경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통신 환경들을 지금 아직은 정확하게 이제 만들어내질 못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애플이 가고 있는 게 세 가지죠. 애플이 아까 말씀드린 게 하드웨어 기반, 그리고 이제 그 통신, 그리고 지문 인식. 근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드웨어 기반은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경쟁력이 더 강해요. 그리고 이제 지문 인식 쪽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슈프리마라는가 크루셜텍 뭐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구조입니다. 단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통신 환경에 대해서 얘네들처럼 우리는 지금 근거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리보다 확실한 이 환경들이 좀 필요한데 요거에 대한 부분만 나온다면 애플의 문화를 우리가 바로 쫓아갈 수 있는 환경들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부정적인 모습들은 아니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업체들은 일부 매출이 인식되고는 있습니다. 일부 매출은 인식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기가레인 그리고 엔텔스 엔텔스 얘네들이 지금 하는 게 뭐냐면 그 통신회사의 과금 체계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케이블 TV의 그 빌링 시스템을 가져가는데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보면은 엔텔스가 사실은 이러한 어떤 플랫폼을 만들거나 환경을 만드는 데는 가장 근접한 쪽으로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RF 쪽의 통신 환경을 가져갈 수 있는 RFID 예전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물류 시스템으로 좀 도입하려고 그러다가 사실 RF 칩이 너무 비싸가지고 사실 우리 바코드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바코드에서 RF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비용이 좀 비싸다 보니까 하지는 못했는데 오히려 이제 물류 시스템을 정확하게 가는 거는 이런 것들이 맞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게 이제 3월 인터넷 환경이 지금 마저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그래서 지금 당장 미래에 뭐 아까 얘기 들은 것처럼 전자기기가 뭐 이런 통신 환경을 갖고 원격 제어가 된다거나 모든 것들을 하는 거는 시장이 점점 따로따로 열리는 거고요. 우선적으로 당장 보강을 해야 될 부분들은 현재 들고 다니는 휴대용 기기들에 대한 기능 강화를 통해서 사물 인터넷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하는 것들이 지금은 상업화에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애플이 모델을 먼저 제시를 했어요. 애플이 이렇게 해서 상업화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국내 기업도 지금 이제 눈치를 챘습니다. 국내 기업도 눈치를 챘기 때문에 이제 빠른 속도로 쫓아갈 거예요. 빠른 속도로 쫓아갈 건데 지금 보니까 기술적으로 우리가 못 풀 수 있는 부분은 당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 하나 남았습니다. 통신 환경에 대한 조금 보강이 좀 필요하고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물 인터넷의 상업화의 수익 모델의 1단계는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사물 인터넷 쪽을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걸로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사물 인터넷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걸 갖다가 상업화하거나 수익 모델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부터 만들자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애플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로 하드웨어 기반 강화, 그리고 통신 환경, 아까 아이비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국내 개념은 지금 NFC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지문 인식. 요거를 통해서 모바일 결제 시스템 강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우리도 지금 이제 하드웨어 기반에서 사파이어 채택 비율 높아지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FC가 조금 약한 부분이고 나머지 쪽에 대해서는 지문인식 쪽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참고해서 보셔야 될 내용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기서 표현을 했죠. 엔텔스 같은 경우는 플랫폼 만들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아마 성장성이 사물 인터넷 쪽에서 가장 높은 쪽이다. 그리고 기가레인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핵심적인 종목들은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사물 인터넷 관련한 개괄적인 내용들하고요. 직접적인 관련 업체들 그리고 우리가 사물 인터넷을 어떻게 좀 접근해서 종목을 좀 추리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같은 방법으로 3D에 대한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3D에 대한 상업화를 위한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3D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인터넷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